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코너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팀의 박지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헤드라인은 바로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표정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이세요. 자, 아무튼 한번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증권이 이런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이 5년 이내에 2배는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약 연구 개발 투자 가운데 40%가 이 항암제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관련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 희귀질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쪽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워치리스트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신라젠, 제넥신 이런 기업들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자, 표정이 좀 오묘해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네네.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네.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게 막 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 다 한번 들어볼게요. 희망적인 상황은 투자 많이 하고 있다라면 좋은 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뭐 요새 최근에 안 해요. 저는 유산균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산균. 네네. 거기 이제 광고 같은 거 보면 유산균 몇백만 마리가 들어있다라고 뭐 광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광고는 좀 다른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뭐 몇백만 원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몇 조 단위의 세균들이 있다라고 해요. 네네. 거기서 몇백만, 그러니까 바닷물에 잉크 떨어뜨리는 격이죠. 이걸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막 뭐 50%가 증가하니 투자 금액이 그런다라고 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 3상 단계에서 막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작년, 재작년까지는 야 임상에 들어갔대 라는 2상도 아니고 뭐 3상도 아니고 임상에 들어갔대라고만 하면 상한가 가는 그런 시장에서 네네. 약간 현실감을 찾은 거죠. 여기 보시면 워치리스트에 한미약품, 뭐 신라젠, 제넥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한미약품이 지금 기술 수출하는 것보다 기술 수출 반환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이 좀 많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얘들은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렇죠. 모멘텀이라든지 네. 분위기가 좋아져야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지금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희망 고문하는 뭐 이런 뉴스만 가지고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식격언에 발목,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허리춤 이상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그쵸. 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뜨거워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정말 최악은 여기다 돈을 더 태운다든지 네. 이게 올라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돼라고 네. 하면서 돈을 더 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언젠가는 제약바이오가 우리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장기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2년이 장기가 될 수도 있고 3년이 장기가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뭐 물을 탄다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자기 돈이라면 계속 좀 보유를 하셔야겠죠. 미수 쓰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의 주인공은? 이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제1기획이 올해 들어서만 33%의 주가 수익률이 기록이 됐고요.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도 36.9%에서 41.3%로 꽤 크게 늘어났고, 요즘에 그 제1기획의 체구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전통 광고 시장에 좀 머물렀다면 이제는 닷컴, 리테일, 이커머스 쪽으로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디지털 광고 부문은 계속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A를 하면서 매출 총이익이 늘어났는지를 삼성증권에서 이제 과거의 이력을 쭉 따라와 보니까 실제로 M&A를 통해서 몸집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계속 그 매출 총이익은 늘어나더라, 이런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제1기획이 사실 오늘 시장에서만 따져보자면 한 1%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1기획은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통 광고에서 이제 닷컴 리테일,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존의 제1기획은 갤럭시 S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쵸.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삼성의 신제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물론 꼭 그게 다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이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삼성 갤럭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봅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삼성이라는 뭐 캡티브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이제 짐을 조금씩 짐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면을 보고 본질을 보다 보니까 얘들이 M&A 하면서 계속 커지고 있네. 그 얘기는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야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어요. 이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캡티브에 대한 의존도 낮아지고 M&A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제1기획이 뭐 글로벌 역량도 뛰어나고 국내에선 최고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삼성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다가 이제야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기획은 정말 소리 없이 올라간 기업이다. 맞아요.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네. 어느덧 보니까 어머?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가 있네? 그전에는 뭐 실적이 좋더라도 삼성의 뭐 갤럭시 S가 판매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 벗어내면서 본질 가치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이노션이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이라니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이쪽에 역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칭찬을 좀 해줄만 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 계속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일까요? 요새는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신고가 좀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올라가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네네. 지금 실적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물론 거기서 지금 1%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상 최고가이고, 저도 이 주가를 좀 오랫동안 이제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33% 상승이지, 이게 주가의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 2년 내내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은 또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소식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짚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논란의 중심 불화수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솔브레인, 후성 이런 것들 좀 네. 짚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이 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불화수소의 국산화 수혜주가 맞아 아니야, 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좀 모호하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수혜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수혜 논란의 핵심 쟁점이 뭐냐? 기체 불화수소냐 액체 불화수소냐를 놓고 수혜주를 자꾸 달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키움증권에서 내놨던 것도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건 기체이기 때문에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오늘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최대 수혜주 기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원익 머티리얼즈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 손은 이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일본이 그러니까
전체 맥락은 일본이 뭔가를 규제해서 그거를 국산화해야 되고 수직 계열화해야 된다라는 그쵸. 문제인데 네. 그게 기체야 수소야 뭐 반도체야 OLED야 이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언가 소재를 수출 안 하겠다라는 거, 뭐 그쵸.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산업체들을 이제 키워야 되고 국산업체의 기술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 이제 국산업체와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체고 액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액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 얘들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기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워닝 머티리얼즈를 찍을 가능성은 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그럼 다른 기체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업체랑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기체니까 액체니까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일본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국내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국내 업체들 얘는 기체니까 우리가 기술 지원해줘야지 세제 혜택 줘야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를 딱 해서 나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좋아질 거다라고 봐요. 소재 업체들이요? 소재 쪽, 네. 부품 쪽 이런 쪽은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데 뭔가 느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효율성 때문에 이제 일본 업체 계속 키워줬고 이건 네. 삼성이 키워준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업체가 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완성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 이런 쪽으로 만들 거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테스트도 계속 하고 네. 일본 업체들이랑 그러면서 키워준 건데 그 이제 파트너를 국산업체로 바꾼다라고 하면 국산업체가 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일본 업체가 워낙 잘나서 그렇게 컸다라기보다는 운때도 맞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업체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우리가 좀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을 결정하는 일은 있어도 이 큰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안 그래도 저는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너무나도 가치 평가가 낮게 되어 있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막 17%, 20% 넘는 기업들도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거래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스캔들도 많고 악재도 많고 그렇죠. 자, 오늘 나왔던 뉴스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룹 워너원 출신의 라이관린이 이 큐브엔터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거다 이런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큐브엔터의 주가가 오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버닝썬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성추문, 마약 스캔들, 지금 악재가 너무나도 가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도 움직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도 지금 감정 싸움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드라마나 가수들 굉장히 좋아해 줬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원원 관련돼서는 이런 분쟁들은 꽤 있어 왔어요. 네. 과거부터. 그래서 엔터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라는 거. 네. 실적 반도체 이런 거 실적은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 예측할 수가 마음을 없죠.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이제 있어 왔고 그런데 최근에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버닝썬 게이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2016년부터였을 거예요. 계속 JYP 엔터 장기 상승하고 네네. 그래서 좋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런 문제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악재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새로운 버닝썬 게이트 같은 악재도 생기고 있고 여기 한일 갈등은 지금 엔터주들이 일본에서 그 이익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일본 불매운동 하고 있지만 그 불매운동의 불똥이
어떤 연예인이 일본 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매를 맞았어요. 네.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본 여행 간다고. 그럼 근데 일본 공연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아주 그럼 난리가 나겠죠. 돈 벌러 가는 건데. 그렇죠. 네. 뭐 외화 벌이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분위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러면 엔터주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난 부분들은 사실 또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상승했던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4가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